물론입니다. 다음은 원작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등장인물, 배경, 사회, 문화, 화폐 등 모든 요소를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각색한 한국어 버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온한 삶의 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들이 그의 희생과 관용을 마음껏 인출할 수 있는 백지수표와 같은 것일까요? 한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식들의 탄탄대로를 깔아주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 하지만 그 헌신에 대한 보답은 뺨을 후려치는 듯한 모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유일한 옛 친구에게 가장 악독한 메시지를 보내 망신을 주었고, 아들이란 작자는 그저 옆에서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들 내외가 평생 잊지 못할 일을 결심합니다. 과연 어머니는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듣기 전에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자, 올해 79입니다. 저는 인생이 이 나이가 되면 저녁 노을처럼 온화하고 평정하게 그저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틀렸더군요. 아무리 지는 해라도 예고 없이 닥치는 폭풍우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폭풍우는 아주 평범한 어느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깜빡 졸고 있는데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은숙이었습니다. 이은숙, 50년 넘게 알고 지낸 제 오랜 친구입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때부터 각자 시집을 간 후에도 우리는 한 번도 연락이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으며 습관처럼 은수가 밥은 먹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에 제 마음도 덩달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한 목소리가 아닌 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선자야, 우리 수십 년 친구 사이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네, 내가 뭘 어쨌다고? 친구는 대답 대신 상처받고 분노의 찬 목소리로 휴대폰 메시지 내용을 한자 한자 읽어주었습니다. 이은숙, 이물 다 빠진 할망구야. 그 나이 처먹었으면 집에 얌전히 밝혀서 죽을 날이나 기다릴 것이지. 맨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거울도 안 보나 봐. 그 늙어빠진 상판떼기 보면 역겨워. 이 뻔뻔한 노인네야. 그 뒤의 말들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속에서 벌떼가 윙윙거리는 것 같았죠. 그 악독한 단어들이 전화기 너머에서 나라와 비수처럼 제 심장에 하나하나 밝혔습니다. 은숙이는 메시지를 다 읽고는 네가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다라는 차가운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뚝뚝 하는 신호음만 울리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낮잠을 자는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었죠. 거실에는 제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유미뿐이었습니다. 둘은 소파에 기대어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소리내어 웃고 있었습니다. TV 소리가 너무 커서 제 심장 소리가 묻힐 정도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어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은숙이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죠. 그 끔찍한 문장들이 화면에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발신 시간은 30분 전, 제가 가장 깊이 잠들었을 때였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차가운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심장까지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아들과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이 듣기에도 낯설 만큼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거 너희들이 한 짓이니? 며느리 최유미는 TV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가볍게 대꾸했습니다. 에이 어머님, 그냥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정색하세요. 옹졸하게, 장난? 옹졸하게? 세상에 어쩜 저리도 가볍고 태연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마치 날아다니는 모기 한 마리를 손으로 쳐서 잡은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아들 김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 유일한 아들,
10달을 품어 고생하며 키운 제 아들 말입니다. 저는 아들이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다못해 아내를 나무라는 신용이라도 해주길 바랐죠. 하지만 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TV에서 시선을 떼고는 아주 어색하고 경직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유미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비위 맞추는 투로 말했죠. 맞아요, 엄마. 유미 걔가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친구분이 그렇게 속 좁은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TV 속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제 세상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를 찌른 것은 며느리의 악독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들의 저 비겁한 미소였습니다. 아들은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침묵을, 그리고 동조를 선택했습니다. 아들의 침묵은 그 어떤 무기보다 더 아프게 저를 베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언쟁을 벌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묵묵히 몸을 돌려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문을 닫아 시끄러운 TV 소리를 차단하고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주름과 검버섯으로 가득한 제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이 집을 위해 수없이 설거지를 하고 수없이 밥을 지었습니다.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손은 제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존엄마저도 붙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숙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난한 시절을 견뎠고 남편의 사업이 어려울 때 서로의 고민을 나눴습니다. 각자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서로를 부축하며 가장 어두운 날들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런 우리의 우정이 저들의 눈에는 그저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장난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히자 밖에는 달빛 하나 없이 외로운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제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모욕과 배신감으로 들끓던 아픔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가라앉아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그리고 자식을 위해. 그것이 여자의 숙명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창밖의 외로운 가로등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평생 영원히 잊지 못할 결심을 말입니다. 제 결심은 순간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수십 년간 쌓인 서러움과 실망이 서서히 응결되어 만들어진 얼음과 같았습니다. 2년 전 아들 내외가 이 집으로 다시 들어올 때만 해도 상황은 전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준이는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해 가장 먼저 잘리는 중년이 되었습니다. 백화점에서 화장품 판매원으로 일하던 며느리 유미도 실적이 좋지 않아 일을 그만두었죠. 40 초반의 아들과 30 중반의 며느리는 순식간에 둘 다 실업자가 되어 월세 낼 돈도 빠듯해졌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치고 힘없는 목소리였죠. 엄마, 저희 당분간만이라도 집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요? 제 자식 아픈데 마음 안 아픈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두말 없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이 집은 저와 남편이 평생을 바쳐 지은 집이고 원래부터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들이 이사 오던 날 낡은 용달차 한 대에 종이 상자 몇 개와 옷까지 몇 보따리가 전부였습니다. 유미는 손에 작은 선인장 화분을 들고 있었는데 월세방에서 유일하게 가져온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어릴 때 쓰던 방을 다시 청소했습니다. 10년 넘게 비어있던 방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죠. 저는 책상을 닦고 바닥을 쓸고 새 침대 시트를 깔았습니다. 그들이 짐을 하나씩 방으로 옮기는 것을 보며 저는 사실 조금 기뻤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오랫동안 썰렁했던 이 집에 다시 사람 사는 온기가 도는 것 같았으니까요. 처음 몇 달간은 집안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민준이는 비록 실직했지만 마음은 편해졌는지
저와 함께 마당에 나가 꽃에 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유미는 입에 꿀이라도 바른 듯 매일 어머님, 어머님 하며 살갑게 굴어 제 마음을 흐뭇하게 했죠.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다가 유미가 갑자기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꿈이 하나 있어요. 민준 씨랑 같이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어요. 그냥 평범한 카페 말고요. 책이랑 같이 있는 분위기 있는 북카페요. 벽은 붉은 벽돌로 하고 그림 몇 점 걸어놓고 질감 좋은 낡은 소파를 두는 거예요. 손님들은 거기서 하루 종일 조용히 책을 읽으면서 커피 향을 맡는 거죠. 옆에서 듣고 있던 민준이의 눈도 반짝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제가 로스팅 기술을 배워서 직접 볶은 원두를 쓸 거예요. 그래야 커피 맛이 깊고 향긋하죠. 가게에는 문학이나 역사책 같은 걸 비치해서 젊은이들이 와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며 그려내는 카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 마음도 덩달아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담을 쌓았고 사업에 재능이 있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착한 아이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아들의 인생도 다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저는 외투를 걸치고 골목 어귀에 있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새로운 적금 통장을 하나 만들었죠. 은행 직원에게 통장에 이름을 붙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어떤 이름으로 하겠냐고 묻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새 출발 통장으로 해주세요. 새 출발. 제 아이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돈을 모으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한 달에 나오는 노령연금 몇십만 원으로는 그들이 말하는 창업 자금 수천만 원을 모으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저는 케이블 TV를 해지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보는 채널은 두세 개뿐이었으니까요. 전력회사에 전화해서 심야전기 요금제를 신청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텃밭의 파와 깨잎을 직접 키우기 시작했죠. 그러면 시장에서 채소 한 가지라도 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매달 아낀 돈을 한 푼 두 푼 새 출발 통장에 넣었습니다. 돈을 입금할 때마다 은행 직원이 주는 입금 확인증을 작은 나무 상자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 나무 상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낡은 사진들을 넣어두라며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1년 넘게 돈을 모았지만 목표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죠. 어느 날 저는 옷장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어 붉은 비단 보자기로 싼 물건을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제가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께서 주신 순금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에 제 손을 잡고 이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게 참 잘 어울려. 저는 목걸이를 손에 쥐고 창가에 한나절을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목걸이에 비쳐 따뜻하고 은은한 빛을 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목걸이를 들고 동네 금은방으로 갔습니다. 주인은 오랜 단골이었죠. 그는 돋보기를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거 순도도 좋고 아주 귀한 거네요. 값 좀 나가겠습니다. 저는 얼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장님, 제 값 쳐주세요라고 말했죠. 그가 부른 가격은 창업자금의 부족한 부분 절반 이상을 메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목에서 목걸이를 풀어 붉은 벨벳 받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마 그것을 더 쳐다보지 못하고 몸을 돌려 금은방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몹시 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목이 허전하고 조금 시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물건은 죽었지만 사람은 살았잖아. 우리 아들만 잘 되면 이 모든 건 다 괜찮아. 저는 그 돈도 새 출발 통장에 넣었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며 저는 아이들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제 모든 사랑과 희생을 바쳐 물을 주는 것이 언젠가 꽃을 피울 나무라고 믿었습니다. 그 땅 밑에 묻혀 있는 것이 씨앗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썩어 문드러진 마음이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화 이후로 은숙이와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우정이 그렇게 끊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삶은 계속되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식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한국의 토속적인 음식들만 만들어 왔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갈비찜 같은 것들 말입니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그런 음식을 먹고 자랐죠. 하지만 유미가 들어온 후로 식탁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제가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여 내놓으면 유미는 숟가락으로 몇 번 휘젓기만 하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너무 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먹거든요. 그 말을 들은 민준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 요즘 이렇게 짠 거 잘 안 먹어요. 그래, 내가 시대에 뒤떨어졌나 보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슴슴하게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러자 유미는 한 숟가락 뜨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밍밍한데요? 꼭 병원밥 같아요. 둘은 제 맞은편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고 아무도 그 국에 다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로 묵묵히 그 국을 다 마셨습니다. 미역은 부드럽고 국물은 구수했지만 제 입에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비난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그들은 그것이 재미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한 번은 제가 순댓국을 끓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막 한 그릇을 떠놓자 유미가 웃으며 부엌에서 초록색 튜브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맛있는 거 넣어드릴게요. 훨씬 입맛이 돌 거예요. 그러면서 튜브에 든 것을 제 국그릇에 쭉 짜 넣었습니다. 저는 그때 별 생각 없이 국물을 한 숟가락 크게 떠먹었습니다. 다음 순간 코를 찌르는 매운맛이 혀끝에서부터 콧속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쏟으며 미친 듯이 기침을 해댔습니다. 그 맛은 일식집에서 쓰는 고추냉이, 와사비였습니다. 저는 기침으로 얼굴이 새빨개져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아들 내외는 맞은편에서 배를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휴대폰으로 저를 찍으며 말했죠. 어머님, 얼굴이 관우처럼 빨개지셨어요. 너무 웃겨요. 민준이도 따라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재밌죠? 사는 게 다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목구멍이 불타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은 얼어붙은 것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찬물을 한 컵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장난치는 거야. 악의는 없을 거야. 젊은 애들은 원래 저렇게 짓궂게 놀잖아. 저는 그저 참으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틀렸습니다. 제 남편은 아주 전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우리는 집 2층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 조상님들의 위패와 영정사진을 모셨죠.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곳에 올라가 향을 피우고 남편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그 시간은 하루 중 제 마음이 가장 평온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아래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2층에서 쿵쿵쿵 하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력한 저음이 제가 딛고선 바닥까지 미세하게 떨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음악 소리는 조상님들을 모신 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유미와 민준이가 검은색 블루투스 스피커를 제사상 위, 조상님들 위패 바로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오색 찬란한 조명이 그 작은 공간에서 번쩍였고 음악 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컸습니다. 둘은 음악에 맞춰 허리를 흔들며 춤을 추고 있었는데 나중에 카페에서 틀 노래를 시험해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산수화 몇 점은 벽에서 떼어져 구석에 기대어 세워져 있었고
벽에는 반짝이는 장식용 전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엄숙하고 경건해야 할 공간이 마치 나이트클럽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가가서 음악을 끄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여기는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신 곳이야. 어떻게 여기서 이럴 수가 있어? 유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시대가 변했잖아요. 조상님들도 좀 신나는 음악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민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이 한마디 해주길, 제발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린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유미케, 아기는 없었어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아기는 없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은 무딘 칼날처럼 제 심장을 몇 번이고 오가며 베었습니다.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살을 저미는 고통은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다툴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 지치고 외로웠습니다. 저는 묵묵히 반짝이는 전구들을 떼어내고 스피커를 치우고 남편의 그림들을 하나씩 다시 벽에 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눠보려 했습니다. 아들을 부엌으로 불러 말했죠. 민준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혹시 뭐 불만 있는 거니? 왜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여 제 발끝만 쳐다보며 손을 비비적거릴 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고개를 들고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엄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유미 걔가 좀 활발해서 그래요. 저희 둘 다 엄마 사랑해요. 아들은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랑도, 존경도, 심지어 아주 작은 죄책감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이미 이방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들이 견뎌야 하지만 때때로 장난치고 싶은 그런 이방인 말입니다. 이런 날들이 얼마나 더 계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제 집에서 손님처럼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와 같은 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나요? 당신이 저라면 마지막 남은 존엄을 되찾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이 세상에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은숙이를 모욕했던 그 카톡 메시지는 제 마음속에 깊이 박힌 가시 같았습니다. 뽑아낼 수도 없고 건드리기만 해도 아팠죠. 집안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도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근처에 산책 좀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은 그저 바람이라도 쐬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지역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볕이 뜨거워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것 같았죠. 골목 어귀의 재래시장에 다다랐습니다. 채소 파는 소리, 생선 파는 소리, 물건 사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모두가 바빠 보였는데 저만 갈 곳 없는 유령처럼 떠들고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서 크고 빨간 사과들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 여사님, 돌아보니 옆집에 사는 김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한가득 들려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그녀는 제게 다가와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사람이 없는 구석으로 끌고 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여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녀의 난처한 표정을 보고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김씨, 무슨 일인데 그래요? 그냥 말해봐요. 그녀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사님, 어제 오후에 민준 씨랑 새아가씨가 시장 입구 복사가게에 가는 걸 봤어요. 새아가씨 손에 큰 종이가 들려 있었는데 거기에 글씨가 빼곡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그걸 수십 장 복사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동네 전봇대마다 똑같은 종이가 붙어 있지 뭐예요. 그녀는 종이에 무엇이 쓰여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동정심 가득한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메시지를 보내 은숙이를 모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악독한 말들을 인쇄해서 온 동네에 붙이고 다녔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은숙이를 완전히 망신시키려 작정했던 겁니다. 머릿속이 윙하고 울리며 하얘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김씨 아주머니와 헤어졌는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나는 것은 집으로 오는 그 짧은 길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다는 것뿐입니다. 마치 영원히 도착할 수 없을 것만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밤새 뒤척였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아래층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을 깨울까봐 맨발로 아주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거실을 지날 때 아들 내외 방문 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안에서 희미하게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사람은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마치 땅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유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흥분과 더위의 찬 목소리였죠. 자기야, 봤어? 오늘 엄마 그 표정 완전히 겁먹었던데? 며칠만 더 구슬리면 그 돈 순순히 내놓을 것 같아. 돈? 제 심장이 쿵하고 졸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 그 돈 받으면 우리 일단 새 차부터 뽑자. 우리 집 그 똥차 진작부터 보기 싫었어. 그러고 나서 일본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오자. 홋카이도 온천이 그렇게 좋다던데. 유미가 웃었습니다. 아주 맑은 웃음소리였죠. 그럼 카페는? 안 해? 민준이도 웃었습니다. 무슨 카페야. 그건 엄마 구슬리려고 한 말이지. 그 구닥다리 영감탱이가 뭘 알겠어? 무슨 문청 감성이니, 품격이니. 우리가 그런 한가한 짓 할 시간이 어딨어. 구닥다리 영감탱이. 그 순간 제 몸의 피가 전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지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유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 집은?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이 집 팔아버리자. 이 집 너무 낡고 위치도 별로잖아. 이런데 처박혀 있는 거 지겹지도 않아? 집 한 돈으로 시내에 새 아파트 사서 우리끼리 편하게 살자. 민준이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고 대답했죠.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둑처럼 발소리를 죽여 계단으로 물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문에 등을 기댄 채 저는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의 가로등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빛은 제 몸에 아무런 온기도 주지 못했습니다. 카페의 꿈은 거짓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그들의 관심도 거짓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친정어머니가 주신 목걸이를 팔고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의 새 출발을 위한 길을 닦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길을 막는 구닥다리, 그들이 하루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낡고 오래된 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죠. 제 마음은 이미 울 기력조차 없을 만큼 아팠나 봅니다. 저는 그저 차가운 바닥에 앉아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제 두 손은 마디가 하얘지도록 굳게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팔아버린 그 썩어빠진 마음을 제 손으로 직접 파내어 버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날이 밝았을 때 제 머리는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씻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준이와 유미도 막 일어나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유미는 즉시 웃는 얼굴로 상냥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따르고는 평온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병원에 좀 다녀와야겠다. 건강검진이 있어서 점심은 밖에서 먹고 들어올게. 민준이가 고개를 들고 걱정스러운 투로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편찮으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정기검진이야. 나 혼자 다녀올 수 있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검진이 필요했습니다. 제 심장이 앞으로 남은 길을 걸어갈 힘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봐야 했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백화점에서 유일하게 샀던 조금은 격식 있는 남색 원피스로 갈아입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모두 들어있는 작은 나무 상자를 핸드백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죠. 한 상가 건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서 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박진우 변호사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남편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봐왔고 명절이면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곤 했죠. 남편이 떠난 후로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저 같은 노인이 혼자 변호사를 찾아오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이겠죠. 박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나와 저를 보고는 무척 놀랐습니다. 그는 저를 안으로 안내하고 직접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주었습니다. 아주머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어쩐 일이세요? 민준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핸드백을 무릎 위에 놓고 심호흡을 한번 한 뒤 지난 2년간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이 이사 온 날부터 카페의 꿈, 제가 만든 새 출발 통장, 잔인했던 장난들, 그리고 어젯밤 우연히 엿들은 그들의 대화까지 저는 아주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죠. 눈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박 변호사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에 놀라움에서 점차 굳어졌고 마지막에는 깊은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철이 형님 남편의 이름이 아시면 정말 가슴 아파하실 겁니다. 남편의 이름을 듣자 제 눈시울이 드디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제가 오늘 온 건 그 애들을 고소하거나 집에서 내쫓으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더 이상 바보로 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제가 모은 그 돈과 이 집, 모두 저와 영철 씨의 평생이 담긴 피와 땀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애들의 손에 넘어가 낭비되고 짓밟히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주머님,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으시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공익신탁재단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재단은 남편의 이름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예금과 이 집을 모두 재단에 신탁하는 겁니다. 재단의 사용 목적은 제가 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을 돕거나 홀로 사는 노인들을 지원하는 데 쓰는 거죠. 제가 그 재단의 관리인이 되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집에서 살면서 재단의 돈으로 생활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을 떠나면 이 집과 남은 돈은 완전히 재단 소유가 되어 공정한 위원회의 관리를 받으며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준이와 유미는 단돈 10원도 가져갈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 제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보호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을 보호하고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제 마지막 존엄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재단 이름은 김영철 선생 문교 및 자선 기념재단으로 합시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작성하다가 고개를 들고
아주 진지한 눈으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주머님, 이 결정은 한 번 내리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준이 내외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 될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창밖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80평생을 살면서 지금처럼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된 적은 없었소.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 하늘은 제 마음처럼 잿빛이었습니다. 가느다란 비가 내려 얼굴을 적셨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제가 집이라고 부르던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유미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얼굴에는 연습이라도 한 듯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뭘 하시던가요? 몸은 괜찮으세요? 그녀의 눈빛은 탐조등처럼 제 얼굴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제 건강이 아니라 제 지갑이 무사한지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별일 아니란다.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죠. 늘 있던 노인병이래. 푹 쉬면 괜찮다고 하더구나. 저는 슬리퍼로 갈아 신고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돼지고기와 표고버섯, 그리고 몇 가지 채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거실에 있는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차릴게. 그날 저녁 식탁은 이상할 만큼 풍성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동그랑땡을 부쳤습니다. 고기는 제가 직접 다져서 부드러웠고 간도 딱 맞았습니다. 유미가 언젠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탕수육도 만들었습니다. 소스는 새콤달콤했고 튀김옷은 황금빛으로 바삭했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자신 있는 표고버섯 닭볶음탕을 내놓았습니다. 약한 불에 오후 내내 뭉근하게 끓여온 집안의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정성껏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고별식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그리고 한때 순진했던 제 자신을 위한 고별식. 식탁에서 유미의 연기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은 시장에서 파는 엿보다 더 달콤했죠. 쉴 새 없이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동그랑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식당에서 파는 건 이 맛이 안 나요. 어머님도 탕수육 좀 드세요. 요즘 부쩍 수척해지셨어요. 그녀는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진실해 보였습니다. 만약 전날 밤 그 차가운 대화를 제 귀로 직접 듣지 않았더라면 저는 눈앞에 이 단란한 광경에 또 속아 넘어갔을 겁니다. 민준이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다가 가끔 아내 말에 맞장구나 치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이 나서 오직 거짓 속에만 존재하는 그 카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아주 좋은 중고 로스팅 기계를 봤어요. 독일제인데 성능이 아주 좋대요. 그는 손짓을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도 찾았어요. 그 사람이 복고풍 인더스트리얼 스타일을 전문으로 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느낌이랑 딱 맞아요. 그는 눈을 반짝이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마치 내일 당장이라도 골목 어귀에 그 카페가 문을 열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마치 극장 맨 앞줄에 앉은 늙은 관객처럼 이미 결말을 다 아는 연극을 무대 위에서 힘껏 연기하는 배우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사, 그들의 표정, 모든 것이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은 기대로 부풀어 함께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모든 말은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의미 없는 소음으로 변했습니다. 여름날의 매미 울음처럼 시끄럽지만 공허했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제 밥그릇에 담긴 흰쌀밥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을 뿐이었습니다. 제 반응이 차갑자 유미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심결에 묻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그 새 출발 통장 말이에요. 계산해보니 이제 거의 다 모였을 것 같은데요. 디자이너가 계약하려면 계약금을 먼저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돈에 대한 탐욕으로 노골적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마치 한낮의 태양처럼 눈을 피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옆에 앉은 제 아들에게로 시선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민준아, 너도 이제 때가 된 것 같니? 제 목소리는 아주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늘 날씨가 좋으냐고 묻는 것처럼 담담했죠. 아들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옆에 걸린 남편의 낡은 흑백 사진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였지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목구멍에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로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 아주 가볍고 짧은 그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쇠망치처럼 이미 무감각해진 제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환상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갑자기 너무나 피곤해졌습니다.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완전한 탈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난 다 먹었다. 너희는 천천히 먹어라. 그리고 몸을 돌려 한 걸음씩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등 뒤에 꽂히는 두 개의 집요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미의 얼굴에 떠올랐을 승리감과 흥분이 섞인 표정까지도 상상할 수 있었죠. 그들은 아마 제가 드디어 굴복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의 연극이 드디어 해피엔딩을 맞았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명장면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객석에 앉아 조용히 눈물이나 훔치는 관객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 연극의 결말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행 입금 확인증 외에도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 한 장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영철 씨는 군복을 입고 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샘물처럼 깊고 깨끗했죠. 저는 손가락으로 그의 젊은 얼굴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이룬 이 집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넘겨줄 뻔했어요. 걱정 말아요. 내일부터는 제 방식대로 이 집을 지켜낼게요. 그날 밤 창밖의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유난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남색 원피스를 입고 남편이 제게 준 마지막 생일 선물이었던 진주 목걸이까지 착용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았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민준이와 유미도 막 일어나 있었습니다. 유미는 제 옷차림을 보고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너무 고우세요? 어디 가세요?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서 원래 주민회의가 있단다. 동장님이 다들 꼭 참석해달라고 하시더구나. 이따가 너희도 나랑 같이 가자. 유미의 얼굴에 잠시 의아한 빛이 스쳤지만 이내 무언가 깨달았다는 듯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는 흥분해서 민준이와 눈짓을 교환했죠. 아마 제가 모든 동네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성대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체면이 설 테니까요. 민준이도 무척 기뻐하며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저녁에 같이 갈게요. 그날 저녁 우리 셋은 함께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안에는 이미 동네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이 근방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웃들이었죠. 우리가 함께 나타나자 모두들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 혈색이 참 좋으시네요. 민준 씨, 유미 씨, 효자 효부네. 어머니 모시고 회의에도 다 오고. 유미는 입이 귀에 걸린 채 제 팔짱을 끼고 살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준이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들은 누가 봐도 칭찬받아 마땅한 효심 깊은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장님이 단상에 서서 도로보수 공사나 방역작업 같은 동네의 소소한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아래에 앉은 이웃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꾸벅꾸벅 졸기도 했습니다. 동장님이 회의를 마치려 할 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동장님은 저를 보고 잠시 놀라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박선자 여사님이시군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민센터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제 옆에 앉은 유미와 민준이의 숨소리가 조금 가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앞으로 걸어가 동장님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마이크를 한번 테스트하고는 아주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동장님, 그리고 여러 이웃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선자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를 아실 테고 이미 고인이 된 제 남편 김영철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단상 아래의 익숙한 얼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께 한 가지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 시선이 유미와 민준이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둘 다 기대에 가득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미의 입꼬리는 이미 살짝 올라가 곧 쏟아질 축하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지난 며칠간 박 변호사와 준비한 계획을 모두 말했습니다. 저는 제 개인 명의의 모든 예금과 제 남편과 제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장안로 35번지의 주택을 전액 기부하여 공익신탁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주민센터 아는 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동장님마저 입을 떡 벌리고 저를 놀라서 쳐다봤죠. 저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단호해졌습니다. 이 재단은 제 남편의 이름을 따 김영철 선생 문교 및 자선 기념재단이라 명명할 것입니다. 재단의 설립 목적은 우리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함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후원하여 그분들이 노후를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저는 고개를 돌려 제 아들과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기대에 찬 미소가 굳어 있었지만 눈에는 이미 경악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유미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새하얘졌고 민준이는 입을 살짝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더 굳게 잡았습니다. 제 남편 영철 씨는 생전에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제게 우리가 사회에서 얻은 것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내린 이 결정이 분명 그 사람이 바라는 일일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이 재단의 첫 번째 관리인을 맡게 될 것이며 훗날 제가 세상을 떠나면 재단은 전문위원회에 의해 관리되어 제 남편의 따뜻한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제 말은 끝났습니다. 저는 단상 아래 이웃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박수 소리는 빗줄기처럼 사방에서 터져나와 점점 더 커지고 뜨거워졌습니다. 김씨 아주머니, 과일가게 사장님, 골목 미용실 원장님, 모든 이웃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위해 힘껏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둥 같은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다시 제 아들과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 개의 석상처럼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위 모든 사람의 찬사와 박수는 그들에게 가장 크고 무자비한 따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체면, 그들의 존엄,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계획은 이 순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넋이 나간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일말의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깊고 깊은 슬픔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저는 50년 넘게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제가 평생에 걸쳐 제 유일한 아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어렵고 무거운 수업일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듣고 계시다면 당신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살아오신 세월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힘을 주세요. 주민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겨울 한파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가로등이 우리 셋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비친 그림자는 마치 서로 아무 상관없는 세 명의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유미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우는 것인지 분노에 떠는 것인지 알 수 없었죠. 민준이는 주머니에 양손을 찔러 넣고 온 세상의 빚이라도 진 사람처럼 얼굴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이 닫히자마자 유미가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상냥하고 애교 많은 며느리가 아니었죠. 그녀는 손에 든 가방을 소파에 거칠게 내던지고는 몸을 돌려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악독하세요? 분노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은 낯설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님 아들이고 며느리예요. 그런데 생판남들한테 돈이랑 집을 다 줘버리고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남겨주신다고요? 어머님 심장은 도대체 뭘로 만들어졌어요?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그런 울음이 아니었죠.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는 절규에 가까운 울음이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어머님 옆에서 모시고 재롱 피우고 비위 맞춰드렸는데 결과가 고작 이거예요? 저희를 뭘로 보신 거예요? 원숭이 재주 부리게 시키신 거예요? 그녀는 울면서 제 가슴을 쳤습니다. 마치 비극의 주인공처럼 처절하게 연기했죠. 예전 같았으면 그녀가 눈물을 흘리는 순간 제 마음은 약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녀를 보며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갑게 그녀의 연기가 끝나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침묵하던 민준이도 마침내 참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에게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셨냐고요? 저희 생각은 조금도 안 하셨어요?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따져 물었습니다. 돈을 다 기부해버리면 우리 카페는 어떡해요? 우리 꿈은 어떡하냐고요? 엄마가 지금 우리 인생을 망쳐버렸다는 거 아세요? 저는 조용히 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꿈, 그의 카페, 거짓말도 오래 하면 거짓말을 한 사람 자신도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되나 봅니다. 저는 그와 언쟁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죠. 그저 거실 서랍장으로 다가가 낮에 박 변호사에게서 받아온 서류를 꺼내 그들 앞 탁자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내 결정이 아니다. 변호사의 조언이었고 나도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유미는 울음을 그쳤고 민준이도 고함을 멈췄습니다. 둘 다 그 서류를 마치 끔찍한 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마치 남의 집 이야기를 하듯 평온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김영철 선생 기념재단에 신탁되었다. 하지만 박 변호사 말이 너희 사정을 고려해서 재단에서 1년 동안은 더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거라고 하더구나. 유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월세를 내야 할 거다. 월세는 재단 계좌로 바로 입금될 거고
재단 운영비로 쓰일 예정이다. 월세 얼마나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지는 않을 거다. 박 변호사가 주변 시세를 참고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해줄 거야. 그리고 1년 후에는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스스로 살기를 찾아야 한다.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를 내쫓으시려는 거예요? 저희는 엄마 친아들이잖아요. 그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무기인 혈연을 들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그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 깊은 곳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 더러운 글을 인쇄해서 내 가장 친한 친구를 모욕할 때 내가 내 친어머니라는 생각은 해봤니? 너희가 등 뒤에서 내 돈을 전부 빼앗고 이 집을 팔아치울 계획을 세울 때 내가 내 친어머니라는 생각은 해봤니? 네가 나를 향해 있지도 않은 내 꿈과 내 인생을 내가 망쳤다고 소리칠 때 누가 너에게 그 인생을 주었는지는 생각해봤니?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작은 돌멩이가 되어 그의 마음속 고인물에 던져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가 붉어졌다가 마침내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들고 제 방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전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등진 채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법적으로 여기는 더 이상 너희 집이 아니다. 여기는 영철 재단의 재산이야. 앞으로 모든 일은 더 이상 나에게 묻지 말고 내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하거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랐습니다. 등 뒤에서 원망과 절망이 가득한 두 개의 시선이 바늘처럼 제 등을 찌르는 것을 느꼈지만 제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내뱉은 순간부터 새롭고 명확한 경계선이 그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경계선은 제 모든 상처와 마지막 용기로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누구도 단 한 발짝도 넘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이 집은 아주 이상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셋은 여전히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서로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죠. 식탁에서는 더 이상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밥을 차려 먹고 그들은 그들의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그들은 그릇을 싱크대에 던져놓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가 그 그릇들을 하나하나 깨끗이 씻었습니다. 깊은 밤이면 그들의 방에서 억눌린 말다툼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유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 당신이 무능해서 그래. 자기 엄마 하나 제대로 구슬리지 못하고. 민준이의 목소리는 지치고 무력했습니다.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이제 변호사까지 선임했는데 돈이고 집이고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돌아온다고. 그들의 싸움은 때로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는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원망도 없었죠. 그들은 마치 우리 집 2층에 사는 세입자 같았습니다. 그들의 희로애락은 이제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 삶에는 새로운 중심이 생겼습니다. 김영철 선생 기념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죠. 박 변호사가 모든 법적 절차를 처리해 주었고 저는 장부를 관리하고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오는 길에 동네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댁에 들러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오후에는 집에서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이 쓴 자기소개서는 소박하고 진솔했습니다. 자신의 꿈에 대해,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해 썼죠. 저는 그 또박또박한 글씨들을 보며 종종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제 삶은 이전보다 바빠졌지만 마음속에서는 전례 없는 충만함과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은숙이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은숙이를 찾아가 제 입으로 직접 미안하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숙이가 가장 좋아하는 녹두 시루떡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정갈한 상자에 담아 붉은 끈으로 묶고 골목 꽃집에 들러 하얀 마거리트 꽃을 한 다발 샀습니다. 떡과 꽃을 들고 은숙이네 집으로 향하는 길, 수십 년을 오간 길이었지만 오늘처럼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집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서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한 후에야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은숙이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친구의 눈에서 놀라움과 아직 가시지 않은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것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 나왔죠. 은수가, 미안하다. 그날 일은 내가 잘못했다. 내 식구들 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너한테 그런 큰 상처를 줬어. 은숙이는 제가 내민 것을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하얀 머리카락을, 제 눈에 담긴 미안함을. 한참 후에야 친구는 한숨을 한 번 쉬고 제 손에 들린 상자와 꽃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비켜주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밖은 볕이 뜨거우니. 우리는 예전의 수많은 오후처럼 친구네 집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친구는 마거리트 꽃을 투명한 유리병에 꽂고 따뜻한 차 2잔을 내왔습니다. 제가 가져온 떡 상자를 여러 한 조각 입에 넣고 천천히 맛을 음미하더니 말했습니다. 맛은 옛날이랑 똑같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자야, 사실 김씨한테 다 들었어. 그 짓 네가 한 거 아니라는 거 알아. 그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난 그냥 화가 났었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 있는지,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떻게 너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그 상처 주는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는지, 나 자신한테도 화가 났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널 원망하지 않아. 나라도 그랬을 거야. 친구가 손을 뻗어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친구의 손은 예전처럼 따뜻했습니다. 이 바보야, 그렇게 큰일을 당하고 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했어? 그 순간 제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해서였습니다. 우리 두 늙은 친구는 그렇게 앉아 한나절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무척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영철 씨가 하늘에서 보고 아주 자랑스러워하겠다. 제가 집을 나서려 할 때 은숙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자야, 이왕 재단도 만들었으니 우리 그걸로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뭐라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를테면 독서 모임 같은 거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책도 읽고 하면 외롭지 않고 좋잖아. 그 말을 듣고 제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은숙이네 집을 나섰을 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따뜻하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맺혀있던 얼음덩어리가 조금씩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하나의 가족을 잃었지만 이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박선자 여사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박 여사님의 마지막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그 갈림길에 서 있었다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글을 소중히 읽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를 움직였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음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평온한 삶의 길입니다. 이야기로 당신의 세월과 함께하며 마음의 안정과 온유함을 되찾아드립니다.